네, 정기누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C 장원 옆에 나와 있네요. 어서 오세요. 네, 오면서 시선집중 방송 들었는데요. 오는 길이 너무 좀 힘들었던 MC 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힘들었어요? 그 유가족분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또 울컥하네 씨. 미치겠네. 아유, 오늘 너무 울어가지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약간 숨결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로 표현이 안 되지만 지금 어떤 정서인가 이런 거 이제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런 인터뷰가 이제 그런 경우도 아버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참 많은데 그걸 그러니까 가슴에 이제 켜켜 이제 꼭꼭 이제 눌러 놓았던 부분들. 그런데 어떻게 말은 못 하겠고 막 버거워하는 것들이 이제 저도 느껴지는. 근데 사실 참 어디까지 이제 이럴 때 이제 여쭤봐야 되는 것이냐 진행자로서 가장 사실 고민스러울 때가 바로 이런 인터뷰죠 사실은. 그 뒤에 그래도 이제 그 뒤에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이제 물어봐야 될 것들을 물어봐 주셨는데 좀 힘드셨겠다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한마디로 지금 현 정부는 너무 무성의하다.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실제로 뒤에서 유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할 수 있었을까? 지금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이런 생각에 눈물이 흐르다 갑자기 이렇게 분노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장례 끝나니까 딱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연락도. 이거 뭐예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네. 자, 그건 그거고. 네. 또 답답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죠. 네.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화물연대가 2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정부의 대응이 초강경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사상 처음으로 발동을 했죠. 네. 어제 그 국토부와 화물연대 2차 교섭이 있었지만 회의 40분 만에 결렬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구죠. 네. 근데 오히려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전운임제 아예 폐지할 수 있다. 네. 정반대로 초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주목할 점은 이런 초강경 대응 그 자체가 아니라 태세 전환인데요. 네. 6월에 화물연대가 1차 파업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그때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적용 범위도 확대하겠다라고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확대 논의를 하겠다고 네. 했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합의를 끌어냈었어요, 정부가. 네. 그런데 5개월 뒤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 다른 태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왜 윤석열 정부는 반년도 안 돼서 태세를 전환한 것이냐. 네. 오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너무나도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5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도대체 5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태세 전환이 이루어진 거냐. 요 얘기인데요. 쭉 돌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정치적 측면인데요. 자, 6월에 그 1차 파업을 할 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였어요. 네. 얼마나 꿈이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뭐 국민도 그렇고 대통령도 지지율도 그렇게 나쁘질 않았죠. 네. 물론 뭐 인수위 과정에서 그러니까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근데 5개월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급전직하를 했습니다. 이게 정치적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경제적 측면도 있는데 5월, 6월만 하더라도 경제 위기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퍼지면서 심각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죠? 그런데 그 5개월 사이에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히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을 정도로 경제 위기는 심화되고 있고 위기가 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경제적 이 두 측면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네. 쉽게 얘기를 하면 새내기의 의욕이 5개월 사이에 아마추어의 공포로 전환이 됐다. 아마추어의 공포. 네.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네. 이유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그 공포가 뭐냐? 네.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년 총선과 21년 4.7 보궐선거를 보면 그 공포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두 선거 2020년 총선과 2021년 4.7 보궐선거가 던져주는 시사점은 딱 하나입니다. 경제 민생 이슈가 정치 이슈를 압도한다. 이걸 극명하게 보여준 게 두 선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2019년 이른바 조국으로 걸기했던 보수. 네. 그래서 당연히 그 이듬해 있었던 2020년 4월 총선 이길 거라고 네.
자신했었죠. 자신했었죠. 그때 그 보수 진영이 얼마나 그 분기탱천에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근데 한 방에 갔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죠. 민주당이 역대 최고의 성적표를 거두면서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범여권이 180석을 넘기는 네. 이런 어떤 총선 결과가 나왔던 결정적 이유가 뭐였습니까? 코로나 대응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죠. 네. 국민의힘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대응은 지극히 미숙했고 네. 그래서 결국 헛발질을 연속했고 그것이 총선 참패로 이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 대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헛발질이 결국은 총선 참패로 이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불과 6개월 전에 조국 요인을 등에 업고 총선 승리할 거라고 하는 네. 꿈은 일장춘몽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 4.7 보궐선거로 갑시다. 총선 패배의 악몽을 또 한 방에 털어냈습니다. 네. 그 요인이 뭐였습니까? 그때 LH 사건. LH 사태였죠. 네. LH 사태 이 한 방으로 회생하면서 기사 회생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경제 민생 요인이 정치 요인을 압도하면서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네. 거예요. 두 가지 사례만 봤을 때는 확연하네요. 그렇죠. 이 두 사례는 정치 요인과 경제 요인이 서로 엇갈리면서 네. 진영 입장에서 엇갈리면서 어떤 게 더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건데 네. 근데 그러면 내후년 상황을 한번 봅시다. 네. 2024년에 총선이 있죠. 그래서 내년에 모든 국정과 정치는 총선에 맞춰져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근데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봅시다. 지금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많이 여러 가지 점에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지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네. 약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봤자 30% 초반대입니다. 네. 정치적 곤경에 처해 있는데 민생이 악화가 된다. 경제 위기로 민생이 더 악화가 되면 네. 경제 민생 요인이 정치 요인을 상쇄시키거나 극복하는 어떤 그 요인이 반전의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정치적 위기를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는 물귀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2024년 총선은 필패로 가는 거죠. 필패. 이게 바로 공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공포는 정치의 민생이라는 요인이 추가가 돼가지고 결국은 악순환이 가속화되는 것. 이게 최고의 공포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세를 네.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민생과 화물연대 언뜻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이제부터 연결을 좀 해주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화물연대라고 하는 걸 카드로 활용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네. 건데요. 그럼 어떻게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기서 나오는 1차 펑퍼짐한 해석은 이런 거예요. 네. 자,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른 경제 악화와 또 다른 파업의 유발을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초강경 대응으로 나오는 것이다. 네. 이런 해석이 일반적이죠. 네. 거기다가 경제 위기, 민생 파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얘 때문이에요라고 하면 재물을 설정을 해야 된다. 아, 화물연대가 파업함으로 인해서 민생에 크나큰 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그 거시기. 보수 언론이 막 수만 지금 뉴스를 네. 쏟아내고 있는 게 뭡니까? 시멘트 공급이 동남아고 건설 현장에 타격이 크고 뭐 네. 석유 대란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경제 위기인데 네. 이걸 더 가속화시키고 심화시키고 있는 게 어디냐? 화물연대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내년도 경제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부분을 어디로 결국은 귀착시키느냐? 정부로 귀착시키는 게 아니라 노동으로 귀착시켜버리는. 거기 밑자락을 깔고 있는 네. 이런 용도로 딱 활용하기 딱 좋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해석은 5개월 전과 후의 차이 그러니까 태세 전환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적인 해석은 네. 정치적 측면을 다시 돌아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세적 예방 조치의 선을 넘어서 반전을 꾀하는 카운터 어택의 측면이 있다. 네.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를 그 근거를 지금부터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주목해야 되는 두 개의 발언이 있는데요. 첫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엊그제 11월 28일이죠. 중대본 회의에서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뜩이나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 행위로 국민 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악습은 이제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 네. 발언이고요. 또 하나의 발언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노총 노동자들은 대부분 소득 상위 10%의 기득권층입니다. 그러면서도 약자 흉내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그 결과가 국민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민노총이 계속 이 길을 간다면 머지않아 성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소멸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두 가지 발언을 들으셨는데요. 이 두 개의 발언에서 공이 확인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네. 뭐냐면 갈라치기입니다. 네. 몇몇 단어가 굉장히 턱턱 걸리네요. 그렇죠. 네. 자, 민주노총 그리고 그 산하의 화물연대를 귀족노조 내지 기득권층으로 규정을 해서 네. 민심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의 분리를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득권층과 청년층 대립 구도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정부와 정치권의 공격을 뒷받침하는 보수 언론의 측면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귀족 노조 기득권층임을 입증해 들어가기 위해서 화물연대 그 기사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라고 하는 이런 보도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민 분리 내지 노노 분리 이렇게 해서 틈새를 만들어 놓고 이 틈새를 카운터 어택의 전진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뭐냐? 저는 조금 전에 정치적 측면을 살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정치적 효과가 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고 우리 M장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한번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결국 보수 중도 연합이 붕괴됐기 때문에 네. 기억납니다. 기억하시죠? 네. 대선 때의 보수 중도 연합이 붕괴하면서 중도층이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네.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그 집권 세력 입장에서 2024년 총선을 대비해서 지금 그 쌓아야 되는 가장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중도층을 다시 유턴시킬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다시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네. 그게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한 초강경 대응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중도층의 성향은 정당에 대한 충성심은 낮고 경제에 대한 민감도는 대단히 높은 층이에요. 네. 그다음에 대의에 대한 어떤 뭐냐면 이해력이나 수긍도는 낮고 오히려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네. 바로 이 점을 고려해서 화물연대를 공격하면서 그 공격 포인트를 설정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심화시킨다라고 하는 레토릭. 네. 그다음에 화물연대과 일탈과 불법을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공격. 그래서 화물연대는 약자가 아니라 약자를 괴롭히고 경제를 망치는 갑에다가 회방꾼이다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것. 네. 이렇게 되어버리고 네. 그래서 여기서 화물연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포하면 유포할수록 정반대로 뭐가 부각이 됩니까? 화물연대 초강경하는 초강경 대처하는 정부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부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민생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네. 경제 리더십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가운데 가장 주된 것 하나가 뭡니까?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워버리고 단호한 리더십 이것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2024년 총선의 정치적 기반을 닦으려고 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기획이고 일방적인 바람이죠. 네. 그렇죠. 말 그대로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일단 김칫국부터 푸고 있는 딱 그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중도층의 유턴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라고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러려면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하죠. 네. 지금까지 설명 들으니까 또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장면이 하나 중첩이 좀 되는데요. 그 12구 참사 이후에 그 참모진 회의를 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참모진 회의를 하면서 경찰을 강하게 싫다는 모습을 네. 공개했잖아요. 극히 일부는 공개 목소리가 공개 네. 대단히 격앙된 목소리. 네. 경찰을 질타하는 그 장면만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 장면이 좀 갑자기 중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쩐 여기서 뭐냐면 불의 내지 잘못된 것을 용서하지 않는 네. 대단히 단호한 듯한 모습 네. 그런 것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화물연대 파업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일단 인식을 심어줘야 선결 조건이 그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모든 국민한테 심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누구한테만 중도층한테만 심어주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중도층이 경제에 되게 민감해서 진짜 먹고 살기 힘든데 니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감도가 만약에 낮은 상태가 된다면 먹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요 고리를 지금 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아까 전에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하다. 정치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걸 분석을 하겠는데요. 요거를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날 KBS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잠깐 들어보시죠. 화물연대 쪽에서는 민당 쪽하고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거군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민주당과 화물연대가 지금 연계해서 이거를 파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건 제가 이제 들은 얘기고 제 들은 주장입니다. 얘기.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동희 간사다 보니까 예. 듣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심 그런 얘기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뭡니까? 네. 화물연대 뒤에 민주당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내지 화물연대하고 민주당은 한 통속, 한 두rum을 지금 엮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화물연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을 하고 네. 그 부정적 여론의 불길이 민주당까지 미치도록 지금 길을 내는 것. 네. 이것까지 돼야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시도는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환노위 법안소위에 지금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아주 극렬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서 노란봉투법을 고리로 민주당을 파업 유도 세력으로 묘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 사례로 화물연대하고 연결 지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바치지만 사실은 경제를 망치는 정치 세력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 공격 내지 프레임에 가둬버리려고 하는 부분들. 이 시도가 지금 개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단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른바 노동의 정치화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국면이다. 노동의 정치화. 그렇죠. 네. 노동 문제가 이제는 정치의 어떤 주된 이슈로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드럼으로 도매금으로 엮이면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우리는 회피할래. 네. 한 발 떨어져서 그냥 지켜만 볼래. 네. 정부 니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그냥 반사 효과만 반사 이익만 얻을게. 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냐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의힘 알았어. 그럼 니네는 빠져. 네. 우리가 알아서고 그냥 니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나오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자 의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회피 전략을 편다고 해서 그게 먹힐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 한 해의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강조한 바가 있고 그 경제 성적표가 총선에 바로 직결되라는 얘기도 이 자리에서 해본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총선과 연결짓지 않으라도 정치의 본령은 뭡니까? 국민이 평안히 살 수 있게 길을 내는 게 정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정책 유불리를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노동 문제, 그다음에 먹고 사는 데서 핵심 문제가 노동이잖아요. 이 문제가 불거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고 대처하고 길을 내는 것은 정치 세력으로서 공당으로서의 의무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면으로 그러니까 마주 봐야 되는 거죠. 네. 거기서 성이 되든 패가 되든 뭔가 하여간 화끈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성패의 관건은 의제 선정과 현안 해결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현안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전 민주당에서는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되게 활발하게 움직였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파업 현장, 갈등 현장에 찾아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중재 노력을 했고 중재를 끌어낸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저는 민주당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김무성 대표가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철도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뛰어들어 가지고 중재를 그러니까 파업 부분들을 어떤 종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재를 했던 사람이 김무성 네. 의원이에요. 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게 안 나서죠. 오히려 잡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테이블에 앉는 게 아니라 망치를 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결국은 현안 해결 능력을 보여서 현안 해결이 하나의 어떤 뭐냐면 마중물을 여는 정치 세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들이 아까 제가 분석했던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치 기획, 화물연대라고 하는 계기를 가지고 한 정치 기획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맛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많은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정치의 실종 이야기 하거든요. 바로 여야가 제대로 만나서 뭔가 정치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이 정권 아래에서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민생특위에서 안전운임제 얘기하기로 해놓고 네.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손 놓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드러난 모습만 놓고 보면 네. 거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차라리 공개적으로 나서 가지고 대안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정부에 촉구하고 화물연대에서 설득을 하든지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그냥 난 뒤에 빠져갖고 니네끼리 해. 우리는 반사이익 챙길게. 그런다고 제가 볼 때는 반사이익이 챙길 수도 없다. 이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민주당도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역풍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역풍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중풍 걸린 오 예. 마비가 와서 아무것도 못한. 하여간 이 우리 뭐 임장의 촌철살이는 뭐 대단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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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풍 맞. 역풍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 중풍 걸리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네, 순간이 네.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야 모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많은 또 촌철님들께서 본인들의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드릴게요. 야, 우리 또 이야기한 거를 아이디 담으셨어요. 역풍이다님. 아이디가 절묘하네요. 네. 네. 협상은 안 하고 명령만 하는 정부와 여당이라고. 촌철입니다. 네. 자, 보노보노맘님. 노동자가 일주일 내내 못 쉬고 일하는데 400 벌면 많이 버는 거야? 40대, 50대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근데 문제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카 캐리어 몰고 뭐 국물 운반 차량 몰고 500 몇십만 원 본다. 네. 근데 문제는 그냥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차 모는데 이런 얘기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 안 하죠. 많이 보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결국은 오도된 인식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네. 이 문제인 거죠. 근데 그렇게 쉽게 국민들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번다는 얘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유튜브 좀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트러커 유튜버라 그래서
아, 요즘 트럭커 유튜버가 많이 들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힘드시겠다. 진짜 그렇죠. 삶이 좀 팍팍하겠다. 들어가는 돈은 이만큼, 버는 돈은 이만큼이지만 기름값이나 그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럼요. 맨날 힘들다. 그리고 중간 유통 단계에서 이게 떼먹으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실제 이익이 없다는 얘기를 맨날 하시거든요. 어떤 트럭커든. 그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세요. 아, 유튜브의 순기능입니까 그러면? 네, 그것만큼은 유튜브의 순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적으로 내가 모르는 직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국민들이. 모르죠. 근데 이런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다른 직업은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지 되게 밀접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현혹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러면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청기누설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우리 M장은 또 빨리 짤짤이수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